오늘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이 근로자 측, 그 사용자 측 항상 대립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사실은 좀 조율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 측이 철저하게 그 사용자 측에 붙어가지고 이번에 결정을 했지요. 근로자들 측에서는요, 이번에 1120원을 주장을 했고, 사용자 쪽에서는 10,030원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정부 쪽에서 사용자 측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결국 10,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만원대 처음으로 넘었죠. 원래 문재인 정부 무슨 소리야?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최저임금을 만원대로 하겠다라고 그 말이 벌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게 5, 6년 전이에요. 5, 6년 전. 벌써 5년 전에 5년이 뭡니까? 한 7년 전에 벌써 됐어야 될 건데 지금 7년, 6년 만에 지금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은 겁니다. 7년 만에, 6년 만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요,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다면서 막 난리치고 있어. 만원을. 원래 만원 언제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7년, 6년 전에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걸 지금에서 넘기는 건데, 어떻게 지금도 7년, 6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 처음 최저임금 만원 돌파한다고 할 때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난리 쳤거든요. 근데 벌써 7년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여간 이번에 만원대가 조금 넘었습니다. 10,030원. 그러면 이게 많이 오른 거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요래 최저임금이 1.7% 상승한 거예요. 1.7%. 그래서 10,030원 오른 겁니다. 14배 9가 나왔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최저임금위원회는요,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요, 정부에서 인정한 그 기업단체들에서 추천한 사람들 9명인 거고, 근로자위원은 노조,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 9명, 그리고 공익위원은요,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9명이거든요. 공익은 정부 쪽이죠, 정부 쪽. 근데 뭐 정부 쪽 위원들이 사용자 측 위원하고 같은 목소리 내니까 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근로자 쪽에서 제시했던 1120원은 9표, 사용자 위원은 14표 나와가지고 결국 1.7% 올라가지고 1030원 됐습니다. 1.7%는요, 근로자 그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언제였냐? 2021년. 이때 1.5%. 이때 왜 그랬어요? 이때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 이때 코로나여갖고 사실은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해갖고 1.5%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저 오른 게 1.5%. 1.5%. 그런데 요번에 1.7%. 그러니까 요번에 역대 가장 적게 오른, 두 번째로 적게 오른 그 인상률이죠. 얼마나 적게 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1.7이냐, 1.5냐, 2.5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년도 우리
물가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률. 요번에 5월 달에 기재부가 발표한 얘기거든요. OECD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요, 2.6%로 봤습니다. 2.6%. 그리고 요 금년도 물가 상승률 2.6%. 연말로 가면서 아직 뭐 지금 7월 달이지만 연말까지 다 계산했을 때 금년도 우리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라고요? 2.6%예요. 2.6%. 무슨 말이냐? 최저임금 올라간 게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죠. 전혀.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 1.7% 올렸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요, 오른 게 아니죠. 오른 게 아닙니다. 아니,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이 그대로이면 이거 오른 겁니까? 오른 거 아니잖아요. 동결도 아닌 거죠. 그리고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거는 오른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요번에 만 30원? 얼마였어? 만 30원 된 거는요, 뭐 만원대 뭐 돌파했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재밌는 거는 뭐라고 하냐? 중기, 그리고 소상공인업체,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단체들이 성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야, 돈을. 너무 많이 올려갖고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이번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새끼들입니까? 자기들은 벌써 5년 전에 6년 전에 만 원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 6년 만에 만 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고용 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고용 유지 못할 수도 있어. 그 지랄 하고 있습니다. 씨발 유지하지 마. 이거는 유지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은요, 망해야 돼요. 진심으로 망해야 돼. 아니, 임금을 작년보다 1.7% 올려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를 운영 못하겠다. 편의점 운영 못하겠다. 카페 운영 못하겠다. 그럼 망해야지요. 이걸 왜 운영을 해? 이렇게 힘들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냥 망하게 둬야 돼요. 지원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은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망해야 돼요. 아니, 이 아르바이트, 보통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월급 1.7% 올려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편의점이다? 운영하기가 어려운 업체다? 아니, 왜 여기에 이렇게 힘들어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정리하고 본인이 그냥 아르바이트 뛰는 게 낫지.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1030원 본인이 봤을 때 너무 높은 금액이라며. 그러면 그 금액 받고 아르바이트 해. 아르바이트. 편의점 갖고 아르바이트 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면요. 왜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막 화가 난다니까요. 이런 건 우리가 여러분 동조해 주거나 옹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본인은 너무 어려우니까 임대료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비 낮춰달라. 낮추게 해달라. 그걸 요구하면 내가 이해하겠어. 우리도 지금 사람 ING 매달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뭡니까?
건물주한테 월세 좀 깎아달라고 이번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건물주한테 월세를 깎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맹비 같은 거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피자고 하거나 하면 이해하겠는데 아니 겨우 아르바이트 직원들 인건비 1.7% 올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징징거려야 되는 건 맞습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건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무슨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럽게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계를 위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말 최저 생계비야. 말 그대로. 일반 직장인 중에 최저 생계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최저 생계비는요, 일반 직장이랑은 관계없는 돈입니다. 왜? 일반 직장들은 최저임금 받습니까? 훨씬 더 많이 받지요. 이건 다 누구냐면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한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라고. 중소기업 중앙에도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하냐?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씨발 개새끼들 아주. 아니 지금 저희도 사실은 자영업하는 사람이고 지금 저희도 빚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대출 이자라든가 이거 고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대출 이자 못 갚는 이유가 지금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르바이트 몇 사람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1.7% 임금 올려가지고 최저시급 1030원 주기 때문에 지금 대출 이자 못 갚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씨발. 대출 이자가 얼만데? 응? 도대체 대출 이자가 얼마길래 사실은 겨우 아르바이트 학생들 최저시급 조금 올린 것 때문에 이자를 못 갚는다는 거는 이자가 얼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살만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해요? 아 정말 막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근데 이런 게 단순히 그냥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중앙회만의 입장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거의 이런 식의 입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치요? 최저시급 조금 올렸기 때문에 마치 이 자영업자들에서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황당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들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정부라든가 그리고 이 보수 언론들은요, 최저시급 올리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 아니야. 반면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들 계속 뭐 주장하고 있어요? 감세. 세금 깎아줘야 된다. 그 얘기 엄청 하고 있죠. 엄청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재단법인 파이터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분석을 막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고 상속세율을 30% 낮추면요, 일자리가 23,000개 늘어난다는 거야. 이 개소리 하고 있어. 아, 이런 거 보면 열받아 죽겠어. 법인세 깎아주면은 일자리 늘어난다. 그러고 있죠. 상속세, 최근에는 종부세 막 깎아주자. 감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올리는 거와 감세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국민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소득을 올려주는 거죠. 월급을 많이 주는 거야. 그게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월급을 못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월급이 늘어나건 아니면 내가 내는 세금을 줄여주면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들어오건 아니면 내가 이 세금을 덜 내건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꼭 내 수입을 올려주는 것만 나한테 보장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것도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완전히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는 거는 마치 엄청나게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지랄 연병을 떨고요. 반면에 감세해 주는 거, 세금 깎는 거는 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 월급을 올려주는 거는요, 보통 서민들, 그리고 최저시급은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들, 수입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국민들, 아주 많은 서민들의 수입을 올려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감세라는 거는 주로 뭔지 아십니까?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부자들의 세금을. 예를 들어서 상속세율 요번에 나오는 얘기가 30%로 낮추자고 하죠. 최고 상속세율. 최고 상속세율을 30% 낮추면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세를 1억 이하 받으면요, 세율이 10%입니다. 그렇죠? 1억에서 5억 이하는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 30억은 40%, 그리고 30억 이상 상속으로 받으면요, 50% 세금을 내거든요. 50%.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 뭐 누진세, 공세 얘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그냥 딱 쉽게 봤을 때. 근데 지금 계속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데 어디를? 여기 1억 이하라든가 뭐 5억 이하, 10억 이하가 아니에요. 30억 초과하는 30억 이상 받는 사람들 세금 깎아주자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를. 저는 감세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감세를 어느 정도 좋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디를 깎아주면요, 이 밑에를. 차라리 이 밑에를. 상속세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딜까요? 30억 이상입니까? 여기 많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로 많은 국민들한테 세금 완화로 인해서 그 혜택을 주려면요, 어디를 줘야 됩니까? 1억 원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 이쪽 세율을요 10% 20%인데 아예 그냥 면제해 주는 거야. 면제. 괜찮아. 그래 5억 이하 상속받은 사람들은요 아예 세금을 앞으로 면제해 준다. 차라리 그건 찬성. 오케이. 그런데 이 정부는요 세금을 깎아줄 때 항상 어디를 깎아주느냐, 여기에요. 최고 세율. 항상 이런 쪽인 거예요. 요번에 법인세 윤석열 정부에서 깎았죠. 법인세. 어떻게 깎았냐? 2억 이하, 200억 이하, 3천억 이하, 3천억 초과가 있는데 다 1%씩 깎았어요. 1%씩. 그러면은 아예 공평하네. 다 1%씩이니까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법인세를 200억 기업 소득이 200억 이하인 기업들을요 아예 그냥 그래 면제 해줘도 괜찮아. 그런데 300억 초과 이쪽에서 세금을 깎으면 안 돼요. 실제 법인세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요 어디서 거치는지 아세요? 여기서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똑같이 1%니까 똑같이 1%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 정부는 세금 감면, 세금 완화 정책을 필 때 항상 초점이 어디냐? 항상 최고 높은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을 깎기 위해서 밑에를 깎아주는 거야. 조금씩. 종부세. 요번에 이재명 대표도 종부세 다시 검토하다 얘기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 이재명 화이팅! 외치고 있어.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에 대해서 재검토하자 할 때 오케이 찬성할 수도 있어. 가령 3억 이하 구간 있죠. 그러니까 공제액 빼고 공제액 빼고 내가 지금 내 집값이 뭐 3억 이상 그러니까 1인으로서 한 17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한 20억짜리 집이면 세금을 내거든요. 3억 구간, 6억 구간, 12억 구간 있잖아요.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갖고 차라리 12억 구간까지는 종부세 면제 하겠다. 그거 괜찮아. 왜냐면 실제로 종부세에서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밑에. 거의 94억 원 초과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종부세 거치지도 않아요, 별로.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12억. 이 12억이라는 거는 단순히 집값이 12억이 아닙니다. 이 12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종부세로 봤을 때 1인 혼자 집이 있을 때 17억까지는 세금이 아예 안 내. 아예 안 내는데 20억이면 3억 초과된 거죠. 이거는 지금 12억 초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7억, 29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는 거죠. 29억까지는. 만약에 밑에 25억이요. 25억이면은 이거는 32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는 거야, 집이. 좋다 이거야, 차라리. 그래. 차라리 이거에 32억짜리 집까지는 세금 안 걷어도 돼. 그런데 최고 높은 구간 있죠. 여기는 깎아주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건 종부세건 그 세금의 대부분의 비용은 이 최고 높은 기간, 여기서 지금 얻고 있는 거거든요. 나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종부세를 뭐 검토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밑에 구간 한 12억 구간까지는 그래, 여기는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박수 칠 수 있어. 오케이, 이건 괜찮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게 혹시 이 밑에 구간을 말하는 거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이 보수정부, 윤석열 같은 애들이 말하고 있는 감세라는 건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감세가 아니에요. 항상 초부자들. 증여를 받아도 최소 30억, 50억 이상 받는 이 부자들.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되는 이 기업들. 그런 것들만 계속 배려하고 그런 그들에서만 계속 감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야. 황당하지? 황당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고용이 창출된대. 법인세 감세 완화해주면 고용 창출되고, 뭐라고 말합니까? 종합소득세 완화하면 소비 촉진 된다고 하고, 막 그래요. 상속세 완화하면 가계자산이 증가한다고 조조만 얘기를 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세하면 나쁜 건 없습니까? 나쁜 건 없어? 나쁜 게 왜 없어요? 내가 열받는 게 뭐냐면 이걸 비교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감세를 했을 때도 감세로 해가지고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올려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대한민국의 이 언론 새끼들은요, 기업들은요, 사용자들은요, 정부는요, 감세했을 때는 좋은 것만 강조를 해. 반면에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은 나쁜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지. 감세하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감세하면? 그렇지 않죠. 감세한 만큼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세수가 부족해지잖아. 세수가 부족해지잖아요. 세수만 부족해지니까 종부세 같은 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간의 경제 형편성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종부세 완화시키거나 없애버리면요, 부동산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개인들의 소득차가 더 불공평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 안 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수가 모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회 안정망에 투자해야 될 돈들을요 안 쓰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한테 그 불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요. 부자 감세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냥 부자들 돈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 여파가 우리한테 바로 다가오는 거죠. 사회 안정망에 써야 될 돈들을 못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돈 못 쓰는 거고요. 너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 올리면 소상공인들 어려워진다 그러고 있어. 근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것만 있고 긍정은 없습니까? 긍정이 왜 없습니까? 우선 노동자들, 저소득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죠. 소득이 올라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럼 내수 진작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는 거죠. 빈곤 감소, 당연한 거죠. 저소득층의 빈곤이 크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잖아, 그만큼.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빈곤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도 되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욕이 증가하고, 그리고 임금이 낮아가지고 계속 일을 그만두고 다른 자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말도 안 돼. 최저임금 올린다고 무슨 노동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러면요. 감세해가지고 회사들이 부담을 들어주면은 고용을 창출할 거다. 그따위 이론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회사들 세금 깎아주면은 그 회사들이 사람들 고용합니까, 실제로? 고용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기업 이익 나면은 고용합니까? 낙수효과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걸로 보거든요. 감세해주면 고용 더 늘어날 거야. 그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하는데 이거 증명 못하는 거나 감세로 인해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세도 최저임금도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리하는 겁니다. 감세는 부자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거고요. 최저임금은 저소득층한테 이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저소득층들한테 조금 더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는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개 지랄을 떨고, 저 초부자들 세금 완화하는 건 완화해주면 더 좋지, 나빠질 거 없어,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오히려 최저임금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어렵다, 경제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은요, 감세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려면요. 근데 감세는 또 굉장히 또 박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막 열받는다니까요, 진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정말로 뭡니까? 이 사람들 이거 받아갖고 호화롭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겨레와 경향이 사설이 나왔습니다. 또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실질임금이 삭감이라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요. 이 물가 인상률보다 임금 인상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질임금이 삭감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결정된 최저시급은 170원.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때 1.5%였는데 그때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겁니다. 금년 물가 상승률이 2.6%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제가 했던 말들 그대로 하고 있죠. 실질임금의 하락 소비 위축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반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이거 맞지요? 거꾸로 말하면요. 임금을 올려주면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수가 진작에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애들은 고민을 안 해. 고민을. 항상.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기본소득 혹은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얘기할 때 보수는 항상 개인에게 돈을 퍼준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이거는 개인의 소득을 올려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게 곧 소비가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보질 않아, 이것들은요.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 최종 심의는 누가 하냐?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공익위원이. 왜냐면 사용자 측 9명 그리고 근로자 측 9명이 9대9로 거의 비기면 결국은 공익위원, 정부에서 임명한 9명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철저하게 그냥 오로지 사용자 입장이니까. 오로지.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이 공익위원들은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그랬을까? 참 이상해. 이 진보 정권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은요, 근로자 편을 들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나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지,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근데 이 보수 정권에서 공익위원을 임명하죠? 그럼 철저하게 그냥 사용자 입장을 편들어요. 참 이상해. 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진보 정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잘 안 해. 그쵸? 근데 이 보수 정권에서 인사위원회를 꾸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뭐 99% 맞춰갖고 인사를 하잖아요. 추천을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웃기고, 우습고. 아, 열받아요, 진짜.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벌어질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그래도 사람들을 임명할 때, 실제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임명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 보수 정권은 철저하게 정말, 자기들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거든. 저는 뭐 이 보수 정권이 이렇게 사람들 임명하는 거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다만 진보 정권도 앞으로 합법적으로 권력과 권한을 가졌으면은 사람들 임명할 때 좀 그렇게 임명해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응? 검찰 추천위원회라든가 그런 거 임명할 때, 공수처장 임명할 때 위원회 위원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원회들을 좀 정말 누가 봐도 진보적인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꼭 눈치 보다가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같은 새끼들 임명하는 거야. 차라리 그때 이성윤 같은 사람들 후보로 데리고 와서 임명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때. 좀 말이 많이 빗나왔는데 하여간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 총액이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경향신문도 사설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이러고도 민생 입에 올리는가. 윤석열 정부도 말로는 민생 얼마나 떠듭니까. 이번에 인상률 1.7%는 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고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 그 말 나오죠. 최저임금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하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 이번에도 노동자 안과 사용자 안이 맞섰는데 거기에 뭐 노골적으로 사용자 안 손 들어갔고 이게 된 거죠. 최저임금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줄여야 된다. 소상공인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동결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악랄합니까? 경제가 어려우면은 자기들도 어렵지만 노동자들은 어렵지 않아요? 난 너무한 것 같아. 편의점 점주들. 왜냐면 제가 편의점을 얘기하는 이유가 최저임금 관련해갖고 편의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편의점 점주들이 지금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고 쳐. 그러면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그리고 임대료 내기도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은 그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 어렵지? 근데 그 사람들 임금 동결해서 깎아서 나 나가는 돈 좀 주시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하신분 말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높여줘가지고 내수 진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면 편의점주하고 아르바이트 간에 뭐 대립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만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이 약자의 대결로 막 몰아가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줄여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맞습니까? 정말 비열한 새끼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자영업자 문제는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은퇴한 사람들이 자꾸 자영업 하는데 자영업 하지 말고 자영업 하면은 거의 5명 중에 한 3-4명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이 은퇴한 돈 그냥 저금하고 그리고 대신 다른 일자리 중장년층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영업자들 더 늘어나지 않게 대책을 말하라는 거죠. 자영업하지 않고 차라리 은퇴하는 사람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정부가 정책으로 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근본적으로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비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 말이죠.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 차별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앞으로 더욱 확정돼야 한다. 현재 프리랜서라든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지금 최저임금 보호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최저임금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막 너무 말을 더듬고 빨리 하느라고 흥분해가지고 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좀 함께 먹고 함께 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